네, 11월 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가 그동안 정말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테이퍼링에 대한 그 일정을 다루는 11월 FOMC 회의 이제 드디어 종료가 됐고 테이퍼링 일정이 나왔죠. 네. 일단 미국 시장은 오히려 안도의 어떤 상승장이 만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긋기하면서 그 비둘기적인 어떤 그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뉘앙스가 좀 불길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연말까지 봤을 경우에 금융시장의 최대의 이벤트라고 좀 할 수 있는 이번에 FOMC 회의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스케줄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FOMC 회의가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FOMC 결과는 예상대로 좀 나왔습니다. 매월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좀 말이 나왔고 이게 스케줄대로 한다라고 하면 한 6월쯤이면 최종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서 자산 매입 축소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코멘트를 달았고요.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말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비둘기적이었다는 평가를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이 부분을 테이퍼링과 별개로 가져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 테이퍼링 시작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점차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좀 전망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연준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사실 올 연초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안정된다라고 그렇죠. 했다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다가 올 연말이면 안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 한 2분기나 3분기에 안정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말을 좀 바꾸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금리 인상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주장이었고요. 금리 인상에는 여전히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를 보여주는 일드 커브가 다시 더 이상 축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확대가 됐거든요. 이 장단기 일드 커브가 중요했던 부분이 그동안 이 장단기 일드 커브가 상당히 축소가 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월에 이제 장기물도 상승을 좀 하기는 했지만 단기물이 더 크게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좁혀졌었어요. 이 10년 물자에는 보통 경기 상황을 대변을 하고요. 단기물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기물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FOMC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비둘기적 발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2년 물자에는 좀 빠지고요. 10년 물자에는 조금 올라오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벌어졌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 반응에서 보여주었듯이 파월 의장이 외줄 위를 상당히 잘 걸었고 맡은 일을 잘 소화해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몇 가지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질문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한테 그러면 미국 경제가 내년 GDP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아주 좋다,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은 내년도를 물어봤는데 내년도에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지 좀 대처가 없었다,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50억 달러씩 이제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었는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라고 하면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기자들이 손들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테이퍼링 속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속도 조절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파월 연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세부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더 이상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에서 2022년 내년 정도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좀 앞당겨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금리 인상과 관련된 힌트를 얻기 위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교묘하게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채 시장의 장단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 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또한 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합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드 커브가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둔화의 시장은 좀 경계감을 좀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위험 선호 현상은 크게 줄어들면서 달러가 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머지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는 그 채권 시장에서의 그 장단기 금리차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이제 바로 안도의 어떤 상승을 보여줬지만 사실 항상 보면 연준회의 하루 이틀 지나서 차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들 가지고 증시가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그다음에 내일장이 좀 오늘장, 내일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에. 맞아요. 일단은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아직 플러스권으로 또는 강보합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FOMC가 끝나고 바로는 좀 시장이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진짜 한 2, 3일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파월 연준의장의 의도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워낙 정치적이니까. 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차 일드 커브를 확인을 하면서 일드 커브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말을 시장에 다시 한번 믿는 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드 커브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하여튼 이 차이가 얼마나 될지 그 갭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도 같고 인플레이션 수치도 계속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한 6개월 전 그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서 조만간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크나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경계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리 봐도 금융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고 금융 위기라든 전조 현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 흐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라는 현상은 그만큼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 뭔가가 삐그덕삐그덕 거린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전되면 분명히 우리가 가드를 바짝 올려야 됩니다. 네. 그건 맞는데 지금은 역전되는 현상까지는 보이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스프레드 자체가 좁혀지고 늘어나고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경제가 잘 작용을 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저는 장단기 금리 추이를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처음 반응은 참 시장에서는 환호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미국 증시와는 달리 한국 증시는 좀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디커플링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미지근한 이유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미국은 왜 정말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 정도면 참 우리도 크게 받을 만한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웬만하면 좀 따라갈 만한데 그래서 큰형님이 저렇게 가주시는데 정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왜 우리는 왜 이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미국은요. 최종 소비재 국가이고 우리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사실 이제 본다라고 하면 팬데믹 이전의 세상은 분업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 원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 이런 거예요. 리카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영국하고 포르투갈 사례를 좀 예를 들었는데 분업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드는 국가가 있으면 그 제한은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서로 무역을 하면 서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매우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2001년에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더욱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더 싸게 전 세계에서는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이 슬슬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냥 단순 생산이 아닌 기술적인 우위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이제 넘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얼마나 지적재산권을 많이 탈취해 갔습니까? 정말 많이 탈취해 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간 쓸개 다 빼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그렇다라고 해요. 막상 이제 중국 내에 공장을 딱 지어 놓으면 전기를 끊어버린다고 하죠. 전기를 딱 끊고 난 다음에 기술 이전해줘. 안 그러면 짐 싸서 나가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기가 들어와야지 뭔가를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하수도 끊어버리고 그냥 전기 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뭐 기술 이전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현지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도 또 많은 기술 유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뭐 인력 빼가는 거, 뭐 기술자들 빼가는 거는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건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까지 했는데,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기업들은 적정한 재고만 유지만 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적정 재고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중요한 부품은 내재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각 기업들이. 네. 그건 이제 만약에 인건비 조금 아끼겠다라고 했을 때 부품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소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이 요소수라는 게 97%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석탄 가격 올렸다 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수출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예전에 자국 내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줄 테니까 본국으로 돌아와라 했을 때도 꿈쩍 안 하던 그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은 미국 내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회귀를 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죠. 해외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돈을 싸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 공장 짓겠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 미국 내에 짓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물가 상승을 좀 경험하고 있지만 이게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미국의 캐펙스 투자가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전체 수출의 대중국 수출이 한 30% 이상 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점점 난감해지는 상황이 지금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과의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을 좀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분업의 시대에서는 서로 싸게 만드는 국가를 통해서 제품들이 무역을 통해서 적절하게 다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었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분업해봤는데 공급망이 막히면 이게 큰일이 벌어지더라고 하면서 점점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고 내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려는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그리 썩 좋은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한테 점점 더 주식시장에는 미국 기업들을 좀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중간재 국가로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중국하고 자꾸 커플링화 돼가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근데 중국 시장이 올라도 지금 국내 시장이 못 오르고 있어요. 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 네. 왜 중국 시장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정말 내수 시장도 작고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활로가 막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크게 좀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볼까요? 특징주로 보면은 원전주, 이게 이제 중국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전, 그러나 이건 일시적이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진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간 바가 있죠. 당시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좀 불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전기술,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헝가리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양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동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헝가리 대통령이 뭐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전 축소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준비된 그림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림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이 그림이, 보시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URA라는 코드 번호가 URA라는 코드 번호인데요. 네. 이게 우라늄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라늄 ETF인데, 보시다시피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좀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새롭게 향후에 뭐 15년간 원전 뭐 150기를 새롭게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기사만 나왔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어요. 이제 기사만 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 5월이면 이제 프랑스 대선이 있어요. 프랑스 대선이 있는데,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매우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거기 일본까지 전 세계에서 좀 어깨 좀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원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한전기술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전기술이 오늘도 장중에 26%, 27% 이렇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이 표준 설계 인가를 좀 획득을 해서 이 원전 SMR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로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SMR이잖아요. 그렇죠. 이 SMR 같은 경우가 구조물이라든지 기기를 이게 모듈 단위로 이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공장에서 이걸 뚝딱뚝딱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건설이 간단하고 제작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는 국가에서 이걸 제작을 해가지고 트럭이나 배 등을 이용해서 운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국가들한테 이걸 수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점이 많이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전 기술이 이와 관련된 기술 표준화가 좀 만들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좀 가장 두각을 좀 많이 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원전주는 뭐 그 대선 정책주의 하나로 또 꼽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여당 야당 그 관련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이 친환경과 관련해서 원전주가 이렇게 폭등한 상황에서 풍력주들은 또 급락을 했죠. 이유는 왜일까요? 맞아요. 그럼 반면에 좀 풍력주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게 국내 시장에 좀 쏠림 현상이 이렇게 좀 많이 심합니다. 아까 원전주를 앞서 말씀드리면서 뭐 20몇 프로가 올랐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풍력주는 한 10몇 프로가 빠지더라고요. 이게 보면 왜 빠졌는지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버지니아주, 뉴저지의 이제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이 일단 영향을 미쳤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리고 8월 중순까지만 해도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던 지역이었거든요. 2020년 작년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10%포인트 앞서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매우 민주당의 색깔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의 공화당 후보가 특히 친트럼프 인사라고 꼽히는 인물이 당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내년도에도 또 중간선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 34석하고 하원 의원 한 435석을 뽑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여소야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원도 공화당이 가져가고 하원도 공화당이 좀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친환경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업체들 오늘 다 하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 CS 윈드라든지 상강 M&T라든지 이런 종목이 더 많이 하락한 이유는 거기에 때마침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제 글로벌 1위 이제 터빈 회사가 하나 있는데 베스타스라고 있습니다.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어제 18%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많이 급락했네요. 많이 빠졌어요. 이 하락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얘들이 왜 하락을 했냐면 원재료 가격이 일단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다 예상하는 바죠. 뭐 안 올라가는 뭐 원재료 가격이 없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운송비도 상승했다. 운임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풍력타워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익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이익 가이던스를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좀 낮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풍력업체들한테 전부 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태양광 업체들보다 더 많이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CS윈드라든지 상강 M&T 같은 국내 업체들은 이 베스타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분명히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은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 상승을 반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상승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객들한테 전가하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강 M&T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타워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타워를 만들려면 해상 풍력을 만들려면 상강 M&T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가이나 압력이 세지 않아요. 여기는 워낙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외 베스타스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이 국내 풍력업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는데, 이걸 내용을 잘 본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해외 업체랑 국내 업체가 똑같지는 않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고 오히려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관련된 주들을 테마주라고 보통 표현하면서 테마주의 성격이 좀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땐 또 엄청 빠지고 좀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약점 같은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진짜 요즘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요. 한쪽은 우르르 몰려다니고 저쪽이 된다 그러면 저쪽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근데 몰려다니는 건 좋은데 한쪽 섹터를 죽여버려요. 그게. 그 돈을 빼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그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10조가 안 되는 날이 자주 나와요. 네, 연초 대비 연초에는 뭐 30조 원도 나오고 하면서 거래 대금이 정말 많아서 유동성이 정말 풍부했는데 지금은 거의 연초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한쪽은 급락하고 한쪽은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임주 정말 잘 나가던 그 게임주 위메이드를 포함한 오늘 급락을 했죠.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동반적으로 이 섹터 자체 무슨 뭐 악재가 터진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위메이드가 게임주에서는 최근에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위메이드가 대장인데 오늘 이제 위메이드와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어요. S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위메이드가 일단은 고점에서 이제 장중에 뭐 20%까지 빠지면서 좀 많이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장이 빠지니까 그 밑에 있는 뭐 검투스, 네오이즈 뭐 이런 회사들까지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NC소프트가 새로운 신작 게임을 좀 내놨는데 그 평이 굉장히 악평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요? 예, NC소프트가 이제 또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작의 저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좀 논란이 좀 많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NC소프트는 뭐 신작에 대한 좀 흥행 실패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했고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의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삼성증권 제가 말을 해버렸네. 뭐 얘기하면 어때요? 괜찮나요? 네. 삼성증권에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는 사실 가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성장성에 대한 가늠이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밸류에이션으로는 이렇게 지금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는 게임 회사들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다.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했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여기 이 주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고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 수준이 전통적인 게임주를 바라봤던 시각을 봤을 때는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죠.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루 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매출이 지금 한 10억 정도 나오니까 이 회사가 뭐 얼마를 벌 것이고 이거 하면 지금 게임주들 봤을 때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잘 보면 게임이라는 게 지금 이제 10억 나오잖아요. 이제 발매가 미르4 개발된 회사가 이제 게임이 이제 10억 나오는데 11월 달에 15억이 나오고 이게 좀 더 흥행을 해서 12월 달에 20억이 나오면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적정 밸류에이션 훅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위메이드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이 위믹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플랫폼과 관련된 수수료 수익은 밸류에이션에 전혀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게임주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가상화폐와 같이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게임주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매기고 우리가 성장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게임주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P2E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2021년 지금 10월, 지금 뭐 11월이 되었지만 게임주가 올라온 건 한 10월부터 올라왔으니까요. 10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게임주들하고 이후의 게임주들은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게임 내 아이템 결제라는 단순한 수익원으로
더 이상은 이제 게임사들, 게임 업체들이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했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사업에 이제 접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이제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두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되고,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본다라고 하면 또, 이 삼성전자 산하에 투자자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삼성 넥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투자에 참여하기도 했던 베트남에 본사를 둔 그 엑시 인피니티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과 연동된 게임을 이제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이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데 연초 대비해서 300배가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게임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템만 팔아먹는 그런 사업에서 벗어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임사들이 이제 깨닫게 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IR 자리를 좀 가졌는데, 위믹스를 게임 토큰의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고, 이거를, 기축통화,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그 게임 토큰 시장에서의 기축통화까지도 좀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100개의 게임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이 게임 코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완전히 플랫폼 회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성장 가능성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가늠이 안 돼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에 내년 거래대금이 얼마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분석하는 거와 똑같아요.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안 되겠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지금 게임사들이 지금 하겠다는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성장성이 좀 많이 크다라는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다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유의사항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의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 안 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지금 모든 게임사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걸 수익성을 연결지을 수 있는 회사는 이 중에 일부가 될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떼돈을 버는 건 아니겠죠. 수익성이 연결될 수 있는 회사는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 그 게임 머니 같은 거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게 만약에 정말 과열이 돼서 투기적인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정부에서 과연 이걸 두고 볼까요? 그렇죠. 예,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를 규제하고 또 제도권 틀 안에서 가두어 놓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메이드가 하려는 이 방향성, 그러니까 이 NFT라든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런 기술 개발을 중국은 허가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죠. 예,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기는 NFT 자체도 이제 지금 금지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안 하겠다, 뭐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약에 규제가 좀 세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뉴스에 의해서 국내 게임주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국내 정부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중국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규제 뉴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이거 보니까 이게 또 요즘 최근에 저희 댓글을 보더라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 때문에 그냥 그 뭐죠? 지금 상당히 오른 가격에 뛰어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투자자들이. 또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세가 죽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워낙 위메이드가 시세를 많이 뽑아냈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고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가 이 변동성이 이렇게 뭐 오늘 뭐 장중 20%까지 했다 뭐 12%로 끝났다 그러지만 이런 거를 견디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은, 그러니까
게임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주식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게임주에 대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좀 그 시장이 뭐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 뭐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있다면 우리 한 과장님은 어디를 보세요? 앞서 뭐 게임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NFT와 관련된 기술,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뭐 이런 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성장성이 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대표적으로 또 접목이 가능하죠. 작년에 글로벌 레코딩 음악 시장이 한 7%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전 세계에서는 7% 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 성장률이 K-팝이 44.8%가 나왔답니다.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레코딩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대한민국의 이런 강력한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음반 판매에서 나와요. 되게 의외지 않나요? 우리가 스트리밍을 보통 다 듣지, 이렇게 앨범을 사서 듣는 경우는, 뭐 CD 사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앨범 판매가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BTS의 뭐, 아미를 비롯해서 이 팬층에서 실제 음반을 소유하는 거에 대한 선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한 20, 30개 국가에서 음반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80개, 90개 국가에서 음반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거는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소장하려고 사는 거예요. BTS 오빠들, 그리고 블랙핑크 언니들이 좋아서 앨범 듣는 거, 음악을 듣는 거는 그냥 뭐 유튜브에서도 듣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렇죠. 듣고 이렇게 듣는 거고, 앨범 자체는 내가 소장하려고 사는 겁니다. 이 소장하려는 욕구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국내에서만 이렇게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지금. 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팝을 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을 향해서 팬층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팬덤이 형성이 됐고, 이 유튜브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가.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여자 아티스트 중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1, 2위 정도? 하고 좀 한다라고 하는데 5,800만 명인가? 구독자 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815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815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5,800만 명이라고 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거의 신드롬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K-팝의 그 칼군무를 본 이 글로벌 팬층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는. 참 우리가 이번에 한류, 그러니까 이 컨텐츠,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고 이 음악도 그렇고 그 SNS 이 뭐죠 IT 기술의 정말 최고 그 뭐랄까 수혜를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퍼지는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제가 그림 뭐 가지고 나왔지만 이 K-팝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TV라든지 라디오에 의해서만 가수들을 봤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 영상 스트리밍 이게 이제 커지면서 팬덤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이 팬덤이 SNS를 통해서 우리 오빠들과 우리 언니들 소개하면서 팬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이 팬 플랫폼에서 지금은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이 됐죠.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까지 이어지면서 NFT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술적인 혁명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한테는 새롭게 기회의 요인으로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BTS라든지 블랙핑크가 공연 영상을 하나 찍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공연 영상을 한번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영상 자체를 한 1000개 정도만 한정판을 만들어서 NFT에 딱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번부터 1000개까지, 1000번까지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와, 이거 얼마에 팔릴까요? 경매에 붙이면. 이거 전 세계 아미 분들이 이거 사기 위해서 경매 붙이면 제가 볼 때는 수억도 나올 것 같거든요. 수억 원까지도 좀 뭐 1번 내가 그 영상 팬심은 찾겠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 많거든요. 그렇지. 정말. 예. 뭐 그래서 진짜 수억 원 나올 것 같아요. 수억 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또 거기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팬 사인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수익성으로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확장이 굉장히 좀 엄청나게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굉장히 좀 앞으로 확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 팁을 한번 드리자면 이 그림은요, 국내를 대표하는 메타버스 ETF의 그림입니다. 왼쪽이 코덱스 메타버스고요, 오른쪽이 타이거 ETF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메타버스 ETF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메타버스 ETF가 있는데 다른 ET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좀 작고 코덱스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한 시가총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300억 정도 될 것 같고 타이거 메타버스 ETF가 한 1,700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ETF는 일반 주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성이. 왜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ETF가 하나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 ETF를 1,000억을 사요. 그러면 이 ETF에는 상한가 바로 가겠죠. 그렇죠. 안 갑니다. 상한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ETF를 1,000억을 사잖아요. 그러면 호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1,000억이라는 자금을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한테 꽂아주게 되어 있어요. 나눠서? 네, 꽂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된 종목들의 수익이 올라올 거잖아요. 이 수익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ETF의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P라는 게 존재하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메타버스 ETF에 1,000억을 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호가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LP들이 호가를 제공을 하면서 가격을 회사, 자산운용회사. 네, 자산운용회사 그 호가를 만들어주면서 가격 변동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된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올라가야지만이 ETF의 호가도 같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익률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본다라고 하면 구성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코덱스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 위메이드가 한 8%, 뭐 하이브 8%, 아프리카 뭐 7.9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대표적인 게 하이브가 여기 있고요. 8.35%가 있겠네요. 그 밑에 YG엔터 5.76%가 있고 JYP 엔터가 5.46%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실게요. 오른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위권에 있죠. 지금 좀 더 많네. 예, JYP 엔터가 타이거 ETF에는 10.45%가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0.22%, YG 엔터테인먼트가 9.91%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그 JYP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2조에 좀 육박해요. 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ETF에 돈이 이렇게 만약에 1,000억이 이렇게 꽂히고 1,000억이 꽂힌다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00억이 꽂히면 100억은 JYP를 사고요. 10%니까. 하이브도 100억을 사고요. YG엔터도 뭐 90억을 사겠네요. 99억을 사겠네요.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근데 하이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14조예요. 그렇죠. 14조에서 100억 사는 거라 YG엔터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에서 100억 사는 거라 어떤 게 더 파워풀할까요? 작은 시가총액이 훨씬 맞습니다. 가격 상승이 높겠죠. 예, YG엔터가 훨씬 더 가격 상승이 높아져요.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ETF로도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입이 메타버스 ETF로 들어왔을 때 주가의 탄력성 면에서는 YG엔터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 워낙 시가총액이 다른 애들이 크니까 다른 시가총액이 큰 애들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시가총액 면에서는 매력적일 수가 있다라고 작은 거일수록 비중은 높은데.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 가운데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뭐 메타버스 NFT 얘기했지만 하이브가 두나무하고 손잡고 또 NFT 시장 진출하겠다. 오늘 공시 나왔죠? 예, 맞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하이브 그리고 두나무 각각 7천억
그리고 6천억을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하네요. 예, 그리고 서로 지분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혈맹 관계를 맺겠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두나무하고 하이브는 합작법인도 만든대요. 합작법인도 만들면서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BTS와 관련된 NFT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굿즈들 같은 경우에 NFT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하이브가 예전부터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두나무하고 같이 피를 섞는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던 거고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이브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 JYP도 그럴 거고요. YG 엔터도 그럴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서 이제 SM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SM이 빠져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다 들어있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왜 안 들어있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SM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M&A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합병 이슈가 있어서.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 비율이 좀 빠진 것 같은데, SM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M&A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M&A 이슈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SM은 논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하이브가 지금 보여주었던 행보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하이브에 뒤쫓아가고, 하이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메타버스 구성 종목을 보면서 여기에 주가 추이를 보면서 투자 그 포인트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네. 자, 이제 주말에 미국에서 또 고용지표 발표되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연준에서도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 고용률, 완전 고용률, 이것이 됐을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고용지표에 대한 결과? 일단 고용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는 정말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 월급을 100만 원을 주는데 팬데믹 때 놀면 일을 안 하면 150만 원을 줬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해가지고. 예. 그래서 실업 청구 금액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다들 일을 안 했죠. 일을 안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실업수당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많이 끊겼기 때문에 앞으로 일할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그 파월 연주의장도 그 얘기를 했듯이 인플레이션만 보는 게 아니다. 연준은 고용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 둘 다를 확인을 하고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지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고, 이 고용지표가 잘 나와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렸던 일드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의 그 일드 커브가 확대가 될 거예요. 만약에 고용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일드 커브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을 갖는다는 거는 장기 금리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좀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라고 했을 때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장단기 일드 커브가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참 잘 나오면 좋고요. 물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국내 시장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미국 시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빠지면 더 빠지니까. 맞아요. 빠지면 더 빠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안 오르더라도, 국내 시장이 안 오르더라도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한국장보다, 재미없는 것보다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서학개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요즘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미국 주식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버블이 좀 심한, 그러니까 가치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한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한 30년, 뭐 50년 계속 나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미국 뭐 S&P 지수 한 100년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계속 꾸준히 그 굴곡은 있었지만 꾸준히 오르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거 정말 많이 들고 계시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파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세요. ETF가 있으니까 미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아유 그래도 미국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사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치. 지금은 옮기시더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 미국 주식을 보면 마음이 좀 편해서 만약에 점점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국내 증시가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좀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 다음에 뭐 거래소도 좀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금융당국이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양도세 대주주 이런 거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날 해당 날짜 딱 하루만 결정을 해가지고 10억이 넘어가면 넌 무조건 대주주야. 이런 거는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뭐 어떻게 주식을 하면서 매년 수익만 봅니까?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죠. 손해가 나는데 이거 보전해 주나요? 손해가 났을 때 뭐 세금 그렇죠. 환급해 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줘야죠. 기간을 주고 1년 동안 네가 수익이 잘 냈어. 근데 이거를 뭐 4, 5년 유예를 시켜서 다음 연도에 손해나 나는 걸 좀 상각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동성 계좌 운영에 대한 좀 유연성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일괄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무슨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12월 양도세만 되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연말만 가면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거는 사람이 막 정책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잖아요. 이거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이번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뭐 편입을 시도를 하겠다라고도 하고 있던데 그러려면 일단은 정책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뭐 하여튼 뭐 거의 다 기업가들도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표현하는 요새 뭐 분할 이슈 나오는 것 때문에 또 실망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상속세도 그렇고요. 상속세도 너무 높고요. 하여튼 뭐 손볼 게 많네. 자, 그러면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3,100에서 3,120포인트까지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려진 악재들,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중국 이슈 때문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저점 테스트하고 2,900이었죠. 그러면서 저점 테스트 하면서 거기를 확인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나리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전저점 2,900포인트 또는 그 언저리를 한번 테스트하고 반등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질 때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3,000 다음 주까지 만약에 3,10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 현금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2,9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